네, 오늘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어떻게 행사돼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좀 시사관제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대 사회학의 거두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뭐 글을 쓸 때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근대 국가의 합리성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로 합리적인 관료제를 제시를 한 분이죠. 근데 관료제의 핵심이 뭐냐? 공직은 통치자 개인의 하사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법적 자격 또 검증된 전문성에 의해서 배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하사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특히 외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인사는 막스 베버가 그토록 경고했던 또 경계했던 가산제, 이 가산제라는 게 국가가 통치자의 사적 가문처럼 여기는 전근대적 구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모습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잘 아시겠지만 주 유엔 대사로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요. 과거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끌어낸 핵심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입니까? 저도 미국 유엔 본부를 기자 시절에 취재를 해봤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이희호 여사가 유엔 아동 특별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수행기자로 따라가서 지켜본 바 있습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다자 외교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아주 능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지훈 변호사가 영어에 능통하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변호사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발표된 휴스턴 총영사 인사도 또 놀랍습니다. 휴스턴이 어떤 곳입니까? 텍사스에 있는 곳인데요. 세계적인 에너지 수도이고요. 삼성전자가 최근 60조 원의 반도체 투자를 한 전략적 요충지이죠. 그런데 여기에 외교 경력이 전무한 인권 전문가가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바로 이승엽 변호사의 또 친누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장의 또 부인입니다. 자, 유엔과 휴스턴까지 어찌 보면 대한민국 외교의 심장부들이 대통령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방어했던 변호인 또 그 가족들이 논공 행상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자, 이는 막스 베버가 충고한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아니죠.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채무를 갚는 전리품 정치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뭘 강조했습니까? 국민 주권 또 공정의 가치를 시대적 소명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면 인사의 기준 또한 국민의 이익 또 국가의 격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특임 공관장 자리가 과거 뭐 윤석열 정부나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또 그 전에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 기여도를 따져서 좀 그 어떤 측근을 기용한 통로로 활용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고 또 공정을 강조했다면 과거의 사례가 이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모양보다는 우리 국민 주권 정부, 공정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그래서 혁신적인 새로운 인사 모델을 제시했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조리를 그대로 관행이란 이름으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를 맡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적 고리가 인사의 유일한 잣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외교관에 발탁된 분이 두 분입니다만은 아시겠지만 뭐 법제처장을 포함하여
대장동 변호사들 중에서 지난번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공직에도 한 8분 정도가 이미 발탁이 됐습니다.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자, 또 이번에 이제 외교관 2명에 대한 이 변호사들의 임명은 이제 문제가 큰 게 외교라는 게 아마추어의 학습장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국익이 충돌하는 냉혹한 국제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맥락 없는 인사는 국가의 협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휴스턴 총영사가 된 분은 행시 출신이고 20년 전 공직에 있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외교적 수사와 전략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능력이 전무합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텍사스 주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또 외교 현장에서는 외교부 사기가 최저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임 공관장 자리도 그렇고 여러 대사 자리 중에 유엔 본부나 휴스턴 총영사 같은 자리 말고 정말 한가한 자리도 있습니다. 뭐 그런 자리에 차라리 보냈으면 누가 뭐 이런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능력 있는 이제 관료들이 배제되고 특히 이제 외교부에서 이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있는 분들, 특히 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요직에 이제 등용이 되다 보니까 외교부 안에서는 2년이 실력을 압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능력 있는 외교부 관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외교력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료제가 무너진 자리에는 독단과 정실이라는 게 들어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합리적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다.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게 지금의 인사가 진정 2026년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국익을 위한 최선의 카드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면 재판을 막아준 이들에게 던져주는 달콤한 전리품인가? 공직을 개인의 사적 보상책으로 여기는 가산제 남용은 어찌 보면 권력 사유화다라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인연과 의리의 정치가 전문성의 행정을 잡아 먹으면 그런 정부치고 끝이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역사에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리인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숱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자, 국민의 대리인인 대통령이 공적 자리를 사적인 의리를 지키는 도구로 쓴다면 그 정부의 정당성은 또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제물로 바친 보훈 인사의 대가는 결국 외교적 무능, 국익 손실이라는 그런 부메랑이 돼서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고를 드립니다.